엄마는 짐이야. 우리 가족한테 짐이라고. 알겠어? 짐. 서울의 한 낡은 아파트 12층. 새벽 5시 비가 추적추적 내리던 그날이었습니다. 67세의 김순례 여사는 평생 모은 짐이라곤 낡은 보따리 하나가 전부였습니다. 그 안에는 돌아가신 남편의 빛바랜 사진 한 장, 결혼할 때 친정어머니가 주신 은비녀 하나, 그리고 큰아들 정훈이가 초등학교 1학년 때 어버이날에 써준 손편지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순례 여사는 거실 한복판에 한참을 서서 잠든 큰아들 부부의 안방문을 바라보았습니다. 안방 문 너머로 몇 시간 전 술 취한 큰아들의 목소리가 환청처럼 다시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엄마는 우리한테 짐이야, 짐이라고요. 순례 여사는 가슴을 한번 쓸어내렸습니다. 그러다 천천히, 아주 천천히 신발장 앞으로 걸어가 낡은 운동화를 신었습니다. 도어록 누르는 소리도 들리지 않게 손으로 문을 살그머니 열었습니다. 어둑한 복도에 서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집안을 돌아본 순례 여사는 한쪽 입꼬리를 떨며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정훈아, 엄마가 미안하다. 짐이 되어서 정말 미안하다. 그렇게 어머니는 사라졌습니다. 누구에게도 인사하지 않고 어디로 간다는 쪽지 한 장 남기지 않은 채 경찰에 실종 신고를 해도 시골 친척 집을 다 뒤져도 어머니의 흔적은 단 한 조각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살아있다는 증거도 세상을 떠났다는 증거도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그저 67년을 살아온 한 사람이 비 오는 새벽에 흔적도 없이 증발해버린 것입니다. 그날 이후 큰아들 박정우는 1년 동안 어머니의 얼굴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1년이 지난 어느 가을날 큰아들의 집 앞으로 커다란 택배 상자 하나가 도착하면서 한 가족의 인생이 송두리째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상자 안에서 마지막으로 나온 건 어머니의 유품이 아니라 모두를 무너뜨린 한 장의 진단서였습니다. 그때만 해도 박정우는 몰랐습니다. 자신이 어머니에게 던진 그 한마디가 평생 자신을 무너뜨릴 저주가 될 줄은. 사연 시작 전 구독, 좋아요와 함께 어디서 보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그곳으로 따뜻한 평안과 행운을 함께 보내드리겠습니다. 순례 여사의 인생은 평생이 고달픔이었습니다. 22의 가난한 농부의 아내가 되어 시골 마을에서 두 아들을 키웠습니다. 큰아들 정훈이가 7살, 작은아들 정민이가 3살이던 해 남편은 경운기 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보상금이라곤 한 푼도 없었고 시댁 식구들은 친정으로 돌아가라며 등을 떠밀었습니다. 하지만 순례 여사는 두 아들을 끌어안고 그 집을 지켰습니다. 새벽 4시면 일어나 남의 밭을 메고 낮에는 식당 주방에서 설거지를 했으며 밤에는 폐지를 주었습니다. 손가락 마디마디가 굵어지고 허리가 굽도록 일했습니다. 그렇게 모은 돈으로 큰아들 정훈을 서울의 4년제 대학에 보냈습니다. 작은아들 정민은 형의 양보로 시골에서 직업학교를 다녔지만 단 한 번도 어머니를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큰아들 정훈은 대학을 졸업하고 중견기업에 입사했습니다. 결혼할 무렵에는 어엿한 과장이 되어 있었습니다. 며느리 이혜경은 같은 회사 격리부에서 만난 여자였습니다. 결혼식 날 시어머니인 순례 여사를 처음 만난 혜경의 첫마디는 이랬습니다. 어머님, 시골에서 올라오시느라 고생하셨겠어요. 옷이 좀 그러시네요. 순례 여사는 그 말이 마음에 박혔지만 그저 웃었습니다. 며느리에게 잘 보이고 싶었습니다. 큰아들 정훈이 행복하길 바랐기 때문입니다. 작은아들 정민은 시골에서 작은 자동차 정비소를 차렸습니다. 작은 며느리 송지영은 같은 동네 출신으로 시어머니를 친어머니처럼 따랐습니다. 정민 부부는 결혼 후에도
시골에 남아 어머니를 모셨습니다. 하지만 5년 전 어머니가 갑자기 쓰러지셨을 때 일이 벌어졌습니다. 가벼운 뇌경색이었습니다. 다행히 후유증은 거의 없었지만 큰아들 정우는 그 소식을 듣고 깜짝 놀라 시골로 달려왔습니다. 엄마, 이제 시골에서 혼자 사시면 안 돼요. 서울로 올라와 같이 살아요. 작은아들 정민이 조용히 형을 말렸습니다. 형, 어머니는 이 동네가 편하셔. 우리 부부가 잘 모시고 있으니까 걱정 마. 하지만 큰아들 정우는 고집을 부렸습니다. 큰 며느리 혜경 역시 처음엔 적극 찬성했습니다. 아주버님 말씀이 맞아요. 큰아들이 모셔야지요. 시골에서 무슨 일이라도 나면 어쩌려고요. 어머님, 저희 집으로 오세요. 제가 잘 모실게요. 시골 사람들은 큰 며느리가 효부라며 칭찬했습니다. 순례 여사는 마음 한구석에서 작은아들 부부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었지만 큰아들 부부의 정성에 감동해 짐을 쌌습니다. 그렇게 순례 여사는 67세의 나이에 평생 살던 시골을 떠나 서울 큰아들 집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처음 한 달은 정말 좋았습니다. 큰 며느리 혜경은 시어머니에게 새 옷을 사드리고 미용실에 모시고 다녔으며 주말마다 외식도 했습니다. 손자 민혁이도 할머니를 좋아했습니다. 하지만 2달이 지나자 분위기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님, 화장실 변기 좀 깨끗하게 쓰셔야 해요. 어제 보니까 휴지가 막혔더라고요. 어머님, 음식 만들 때 마늘 좀 적게 넣으세요. 우리 민혁이가 마늘 냄새 싫어해요. 어머님, 텔레비전 볼륨 좀 줄여주세요. 옆집에서 시끄럽다고 또 인터폰 왔어요. 순례 여사는 모든 잔소리를 묵묵히 받아들였습니다. 며느리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매일 새벽 5시면 일어나 거실 청소를 했고 빨래를 개고 며느리가 출근하기 전에 아침상을 차렸습니다. 손자 민혁이의 도시락도 매일 정성껏 쌌습니다. 하지만 며느리 혜경은 점점 차가워졌습니다. 회사에서 스트레스를 받은 날이면 시어머니에게 짜증을 부렸습니다. 어머님, 제발 부엌에 들어오지 마세요. 어머님이 만지시면 다시 닦아야 하잖아요. 그 옷 좀 그만 입으세요. 손님 오시면 창피해요. 어머님, 시골 친구분들 우리 집에 그만 부르세요. 집이 무슨 동네 사랑방이에요? 순례 여사는 점점 자기 방에서 나오지 않게 되었습니다. 식사도 며느리가 차린 후 혼자 부엌에서 후다닥 먹고 들어갔습니다. 그해 5월 17일, 순례 여사의 67번째 생일이었습니다. 평소 시골에서는 작은아들 정민 부부가 미역국을 끓이고 동네 사람들을 불러 작은 잔치를 열어주던 날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큰아들 정우는 회사 회식이 있다며 늦게 들어왔고 며느리 혜경은 손자 민혁이의 학원 라이딩으로 늦은 저녁이 되어서야 집에 돌아왔습니다. 순례 여사는 부엌에서 혼자 미역국을 끓였습니다. 누구에게도 자기 생일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부엌 식탁 한 귀퉁이에 앉아 식은 미역국과 찬밥 한 그릇을 놓고 혼자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식탁 위에는 작은 사진 한 장이 놓여 있었습니다. 돌아가신 남편의 흑백 사진. 순례 여사는 사진을 향해 작게 속삭였습니다. 여보 67년 살아도 이날이 오면 보고 싶네요. 아들들이 다 컸는데 이렇게 혼자 미역국을 먹게 될 줄은 몰랐어요. 그날 밤 작은아들 정민이 시골에서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엄마, 생신 축하드려요. 엄마, 미역국은 드셨어요? 형수님이 끓여주셨죠? 순례 여사는 환하게 웃으며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럼 우리 며느리가 끓여줬지. 미역국이 얼마나 맛있던지. 정민아, 너 걱정 말고 일이나 열심히 해라. 전화를 끊고 순례 여사는 혼자 한참을 웃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눈물 한 방울이 식은 미역국 위에 떨어졌습니다. 보강 작은 아들 정민의 숨겨진 효심. 그 무렵부터 작은 아들 정민은 매달 어머니 통장으로 50만 원씩 몰래 송금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큰아들 집에서 용돈 한 푼 받지 못한다는 사실을 형수에게 들었기 때문입니다. 정민은 어머니께 절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 형의 체면이 상할까 봐서였습니다. 혜경아, 회사 일 힘들지. 어머니가 끓여놨다. 따뜻할 때 먹어라. 며느리도 내 딸이다. 시어머니. 구겨진 편지를 펼쳐보고 순례 여사는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에게 단 한마디도 묻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그 편지를 자기 방 서랍에 다시 넣어두었을 뿐. 그러던 어느 날 결정적인 사건이 터졌습니다. 그날은 큰아들 정훈의 회사에서 큰 프로젝트가 무산된 날이었습니다. 정훈의 책상 위엔 카드 연체 고지서와 부장 진급 누락이 적힌 인사평가 서류가 쌓여 있었습니다. 거래처와의 분쟁으로 회사에서는 책임 추궁을 당했고 매달 갚아야 할 주택담보대출 이자는 자꾸 오르고 있었습니다. 회식 자리에서 상사에게 박 과장, 그래가지고 어떻게 가족 먹여 살리려고 그래? 라는 말까지 들었습니다. 정우는 술에 잔뜩 취해 밤 11시에 집에 들어왔습니다. 며느리 혜경은 그날따라 시어머니에게 화를 내고 있었습니다. 손자 민혁이가 학교에서 친구와 다퉜는데 어머님이 평소에 손자를 너무 오냐오냐 키워서 그렇다는 것이었습니다. 어머님,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어머님이 이 집에 오시고 나서부터 우리 가정이 엉망이 됐어요. 민혁이도 버릇이 없어졌고 저도 매일 스트레스고요. 진짜 너무 힘들어요. 술 취한 정훈이 그 말을 듣고 휘청거리며 거실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어머니에게 처음으로 큰 소리를 질렀습니다. 엄마, 도대체 왜 자꾸 문제를 일으켜요? 회사에서 돌아오면 좀 편하게 쉴 수 있게 해주면 안 돼요? 회사에서는 부장한테 깨지고 집에 오면 마누라랑 엄마 사이 눈치 보고 도대체 내가 왜 사는 건지 모르겠어요. 순례 여사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정훈아, 엄마가 뭘 잘못했는지 말해다오. 고치마. 엄마가 다 고치마. 고치긴 뭘 고쳐요. 엄마가 여기 있는 것 자체가 문제라고요. 엄마는 짐이야. 우리 가족한테 짐이라고요. 알겠어요? 짐. 거실이 얼어붙었습니다. 며느리 혜경조차 깜짝 놀라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때 자기 방 문이 빼꼼히 열렸습니다. 손자 민혁이가 잠옷 차림으로 거실에 나와 있었습니다. 7살 손자는 겁먹은 눈으로 아빠를 쳐다봤습니다. 그리고 작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아빠, 할머니 버리는 거야? 정우는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며느리 혜경도 입을 다물었습니다. 손자는 다시 한번 물었습니다. 우리 할머니 길거리에 버려? 우리 반 친구네 집은 할머니 요양원에 보냈는데 우리 할머니도 그렇게 보내? 순례 여사는 그 한마디에 마지막 숨이 끊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손자에게는 그저 자상한 할머니로 남고 싶었는데 손자가 보는 앞에서 자기가 짐 취급을 받는 모습을 보였다는 사실이 견딜 수 없었습니다. 순례 여사는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입술이 떨렸습니다. 그러다가 천천히, 아주 천천히 자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방문을 닫는 손에 힘이 없어 문은 끼익 소리를 내며 천천히 닫혔습니다. 그날 밤 순례 여사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평생 두 아들을 위해 살아온 인생이 주마등처럼 스쳤습니다. 폐지를 줍던 새벽, 식당 주방에서 설거지하던 낮, 밭에서 김 매던 저녁. 모든 것이 큰아들과 작은아들을 위해서였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어머니를 짐이라고 했습니다. 손자 앞에서 내가 짐이구나. 순례 여사는 조용히 짐을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새 옷 한 벌도 챙기지 않았습니다. 며느리가 사준 옷이었기 때문입니다. 가져온 짐은 보따리 하나뿐. 남편 사진, 친정 어머니의 은비녀, 큰아들이 초등학교 1학년 때 써준 어버이날 손편지, 그리고 며느리 혜경이 휴지통에 버린 그 구겨진 편지까지. 새벽 5시 순례 여사는 식탁 위에 짧은 쪽지 한 장을 올려놓았습니다. 정훈아, 혜경아, 그동안 폐 많이 끼쳤다. 짐이 되어서 미안했다. 엄마 걱정은 하지 말거라. 손자 민혁이 잘 키워라. 엄마가. 그리고 어머니는 사라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식탁 위 쪽지를 발견한 정우는 처음엔 별일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엄마가 시골 친구분 댁에 가셨겠지. 며칠 있으면 돌아오시겠지. 며느리 혜경도 속으로는 시원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잘 됐네요. 어머님도 좀 쉬시라고 하죠 뭐. 하지만 일주일이 지나도 한 달이 지나도 어머니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정우는 시골집에 전화를 걸어봤지만 비어 있었습니다. 작은아들 정민에게도 전화했지만 답은 의외였습니다. 형, 엄마 우리 집에도 안 오셨어. 어디 가셨대? 형이 모시고 있는 거 아니야? 정우는 그제서야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어머니의 휴대폰은 꺼져 있었습니다. 평생을 알고 지낸 시골 친구분들 댁에도 전화해봤지만 모두 모른다고 했습니다. 경찰에 실종 신고도 했지만 67세 할머니의 자발적 가출은 우선순위에서 밀렸습니다. 엄마, 어디 가신 거예요? 정우는 회사에 휴가를 내고 어머니를 찾아다녔습니다. 시골 마을 곳곳을 헤맸습니다. 시장, 교회, 절, 친척집. 어디에도 어머니는 없었습니다. 한 달이 지나고 2달이 지나고 반년이 지났습니다. 어머니의 흔적은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가장 무서운 것은 침묵이었습니다. 차라리 부고라도 들으면 정리라도 할 텐데 살아계신지 돌아가셨는지조차 알 수 없는 그 침묵이 정훈을 매일 밤 잠들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작은아들 정민은 형에게 화를 냈습니다. 형? 도대체 엄마한테 무슨 말을 했길래 엄마가 사라지신 거야? 형이 뭐라고 했어? 정민아 미안하다. 미안해. 정우는 그날 밤의 일을 차마 동생에게 말할 수 없었습니다. 엄마는 짐이야라고 자기 입으로 어머니께 했던 그 말을 떠올릴 때마다 정우는 가슴이 칼에 베이는 것 같았습니다. 며느리 혜경은 처음엔 시원해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죄책감에 시달렸습니다. 어느 날 부엌 휴지통을 비우다가 자신이 1년 전 구겨버린 그 편지가 어머니 방 서랍에서 깨끗이 펴진 채로 발견되었을 때 혜경은 부엌 바닥에 그대로 주저앉았습니다. 혜경아, 회사 일 힘들지. 어머니가 끓여놨다. 따뜻할 때 먹어라. 며느리도 내 딸이다. 시어머니. 혜경은 그 편지를 끌어안고 1시간을 통곡했습니다. 어머님이 다 알고 계셨어. 내가 그 편지를 버린 걸 그런데도 어머님은 그 편지를 다시 펴서 간직하고 계셨어. 손자 민혁이는 매일 밤 할머니를 찾았습니다. 엄마, 할머니는 언제 와? 할머니가 만들어주시던 김치찌개가 먹고 싶어. 할머니가 보고 싶어. 그날 밤 아빠가 한 말 때문에 할머니가 가신 거지. 내가 아빠한테 잘못했다고 말할게. 그러니까 할머니 데려와. 며느리 혜경은 아들 앞에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미녀가 엄마가 정말 미안해. 할머니께 엄마가 정말 잘못했어. 큰아들 정우는
어머니의 빈자리가 얼마나 큰지 그제서야 깨달았습니다. 어머니가 차려주시던 아침상의 따뜻함이 사라졌습니다. 매일 정성껏 싸주시던 손자의 도시락이 사라졌습니다. 회사에서 늦게 돌아온 자식 부부에게 조용히 내미시던 따뜻한 숭늉 한 그릇이 사라졌습니다. 평생 어머니가 자신을 위해 무엇을 해주셨는지 비로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가 사라진 지 정확히 1년이 되던 가을날이었습니다. 큰아들 정우는 그날도 무거운 마음으로 퇴근하고 있었습니다. 1년 동안 정우는 마음의 병을 얻었습니다. 회사에서도 실수가 잦아졌고 잠도 잘 못 잤습니다. 며느리 혜경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부부는 매일 밤 어머니를 찾는 꿈을 꾸었습니다. 그날 저녁 7시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택배 왔습니다. 며느리 혜경이 문을 열었습니다. 커다란 박스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발신인은 김순례. 혜경의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여보, 어머님이 보내신 거예요. 정우는 거실로 뛰어나왔습니다. 발신지는 강원도 깊은 산골의 한 작은 마을이었습니다. 정우는 떨리는 손으로 박스를 거실로 들여왔습니다. 부부는 거실 한복판에 박스를 두고 한참을 마주 보았습니다. 여보, 열어봐요. 박스를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어머니의 1년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가장 위에는 작은 편지 봉투가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익숙한 글씨체. 내 아들 정훈에게. 정훈은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펼쳤습니다. 정훈아, 엄마다. 너에게 짐이 된 채로 평생을 살 수는 없었구나. 그래서 엄마는 너의 곁을 떠났다. 1년 동안 너를 보지 않고 살아봤다. 너에게 화가 나서가 아니다. 너를 미워해서가 아니다. 그저 엄마가 너의 짐이 아니라는 것을 엄마 스스로에게 증명하고 싶었기 때문이다. 이 박스 안에는 엄마가 너에게 주고 싶은 것들이 들어있다. 천천히 하나씩 열어보아라. 엄마가 너를 사랑하지 않은 적은 단 하루도 없었다는 걸 알아주었으면 한다. 엄마가. 며느리 혜경은 이미 울고 있었습니다. 박스 안의 두 번째 물건은 작은 통장 한 권이었습니다. 통장 주인은 박정훈. 잔액은 2,800만 원. 정훈은 통장을 떨리는 손으로 들었습니다. 안에는 작은 메모가 끼어 있었습니다. 정훈아, 엄마가 강원도 식당에서 1년 동안 일하며 모은 돈이다. 매달 80만 원 월급에서 50만 원씩 모았다. 시골 어른들이 폐지 모은 돈도 보태주셨다. 엄마가 짐이 아니라는 걸 보여주고 싶었다. 너의 노후에 보탰어라. 정우는 통장을 끌어안고 처음으로 통곡했습니다. 엄마 67세 할머니가 식당 설거지하면서 1년 동안 모은 돈을 또 저한테 보내신 거예요? 엄마, 도대체 왜 그러세요? 세 번째 물건은 낡은 종이 다발이었습니다. 펼쳐보니 정훈이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6학년 때까지 받은 모든 상장이었습니다. 글짓기 대회 우수상, 산수경시 대회 입상, 개근상. 어머니는 그것들을 평생 간직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누렇게 변한 종이 위에 어머니의 손때가 묻어 있었습니다. 며느리 혜경의 눈에서 굵은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여보, 어머님이 40년 전 당신이 받은 상장을 다 가지고 계셨어요. 네 번째는 작은 노트 한 권. 표지에는 엄마의 일기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정훈이 첫 장을 펼치자 1980년대의 흐릿한 글씨가 보였습니다. 오늘도 폐지를 주었다. 새벽 3시에 일어나 골목을 돌았다. 정훈이 신발이 다 떨어졌는데 새 신발을 사주려면 한 달은 더 모아야 한다. 그래도 우리 정훈이 학교에서 1등했다는 소식에 다리가 풀려도 웃음이 난다. 정훈이 대학 등록금. 친정 어머니께서 주신 마지막 폐물을 팔았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우리 정훈이 꼭 훌륭한 사람으로 키울게요. 그게 어머니께 보답하는 길이라고 믿어요. 정훈이가 회사에 합격했다. 합격증을 받아든 정훈이의 얼굴을 봤다. 내가 평생 본 풍경 중 가장 아름다운 풍경이었다. 정민아, 형 대학 보내느라 너에게 못해준 거 미안하다. 엄마가 너에게도 꼭 갚을게. 일기장을 한 장 한 장 넘길 때마다 정훈의 가슴은 갈기갈기 찢어졌습니다. 어머니의 인생은 처음부터 끝까지 두 아들을 위한 일기였습니다. 5번째는 큰아들 정훈도 처음 본 사진들이었습니다. 어머니가 강원도 산골의 작은 식당에서 일하시는 사진, 시골 사람들과 환하게 웃으시는 사진, 그리고 작은 아들 정민과 작은 며느리 지영이 어머니와 함께 찍은 사진들. 정훈은 그제서야 깨달았습니다. 어머니는 1년 동안 작은 아들 부부의 보호 속에서 지내셨던 것입니다. 작은 아들 정민은 형이 어머니께 한 말을 알게 된 후 어머니를 강원도 산골에 있는 친척 집에 모셔두고 매주 찾아갔던 것입니다. 어머니는 그곳의 작은 식당에서 자원봉사처럼 일하시며 1년이라는 시간을 큰아들의 변화를 기다리는데 쓰셨습니다. 정민이 내가 1년 동안 엄마를 모시고 있었구나. 그런데 형한테는 한마디도 안 했어. 형의 체면을 지켜주려고. 정훈의 눈에서 또 한 번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그리고 박스 가장 아래 신문지 2겹으로 곱게 쌓인 마지막 봉투가 있었습니다. 봉투 위에는 어머니의 글씨로 가장 마지막에 열어보아라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정훈은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풀었습니다. 안에는 작은 사진 한 장과 진단서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사진 속에는 어머니가 병원 침대에 누워 계셨습니다. 머리카락이 거의 다 빠진 모습, 야윈 손에는 링거가 꽂혀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머니는 환하게 웃고 계셨습니다. 진단서를 펼쳤습니다. 말기 위암, 6개월 시한부, 진단일자 6개월 전, 정훈의 다리가 풀렸습니다. 거실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며느리 혜경은 비명에 가까운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여보, 어머님이 6개월 전에 말기 암 진단을. 진단서 옆에는 어머니의 마지막 편지가 있었습니다. 정훈아, 엄마가 이 박스를 보낼 때쯤이면 엄마는 이미 너희 곁을 떠났을지도 모른다. 미안하다. 마지막 모습을 보여주지 못해서 미안하다. 작년에 식당에서 일하던 어느 날 갑자기 배가 너무 아파 쓰러졌단다. 정민이가 데려간 큰 병원에서 위암 말기 판정을 받았다. 6개월 시한부였다. 의사가 서울 큰 병원에서 항암 치료를 받으면 1년은 더 살 수 있다고 했지만 엄마는 거절했다. 이유는 2가지란다. 첫째, 너에게 또 짐이 되고 싶지 않았다. 둘째, 엄마가 마지막 1년을 너희에게 짐으로 살다 가는 것이 아니라 엄마 스스로 자랑스러운 사람으로 살다 가고 싶었다. 강원도 식당에서 일한 그 1년이 엄마 인생에서 가장 자유롭고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다. 엄마는 엄마의 인생이 짐이 아니었다는 것을 마지막 1년을 통해 너에게 보여주고 싶었다. 엄마는 너희 형제의 어머니로 산 67년이 단 한순간도 후회되지 않는다. 정훈아, 너는 엄마의 짐이 아니라 엄마의 자랑이었다. 정민아, 너도 엄마의 자랑이었다. 며느리 혜경아, 너도 엄마의 딸이었다. 손자 민혁이도 할머니의 보물이었다. 엄마는 다 용서한다. 그러니 너도 너 자신을 용서해라. 엄마는 마지막까지 너를 사랑했다. 엄마가. 정훈은 그 자리에서 곧장 차 키를 들었습니다. 며느리 혜경도 함께 나섰습니다. 손자 민혁이도 같이 차에 탔습니다. 한밤중이었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5시간을 달려 강원도 산골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박스에 적힌 주소를 따라 산길을 올랐습니다.
작은 시골집 한 채. 마당에는 노란 국화가 피어 있었습니다. 정훈이 떨리는 손으로 마당에 들어서자 작은 아들 정민이 나왔습니다. 정민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습니다. 형 늦었어. 일주일 전에. 정훈은 무릎을 꿇었습니다. 마당 한복판에서 통곡했습니다. 며느리 혜경도 마당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손자 민혁이는 영문도 모른 채 같이 울었습니다. 정민은 형의 어깨를 안았습니다. 형, 엄마는 마지막까지 형을 기다리셨어. 의식을 잃기 전 마지막 말씀이 정훈이 데려와 다오였어. 정훈은 자신의 가슴을 쳤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엄마 제가 잘못했어요. 엄마 제발 한 번만 돌아와 주세요. 작은 며느리 지영이 가만히 정훈의 손에 무언가를 쥐어주었습니다. 작은 녹음기였습니다. 아주버님, 어머님께서 마지막에 남기신 말씀이에요. 들어보세요. 정훈은 떨리는 손으로 녹음기를 들었습니다. 어머니의 숨이 짧고 가쁜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정훈아, 듣고 있니? 엄마는 너에게 화 안 났다. 단 한 번도. 엄마는 너만 봐도 행복했단다. 너의 어릴 적 웃음소리, 너의 첫 월급, 너의 결혼식, 너의 아들 민혁이. 엄마 인생은 짐이 아니라 보물이었다. 정훈아, 우리 정훈아 사랑한다. 엄마가 사랑한다. 녹음기가 멈췄습니다. 산골에 가을바람이 불었습니다. 노란 국화가 흔들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정훈 가족은 어머니의 무덤을 찾았습니다. 산 중턱에 양지 바른 자리, 무덤 앞에는 작은 비석 하나가 세워져 있었습니다. 김순례 어머니, 두 아들의 어머니로 살았던 가장 위대한 사람, 작은 아들 정민이 직접 새긴 비문이었습니다. 며느리 혜경은 무덤 앞에 엎드려 흐느꼈습니다. 어머님, 제가 정말 큰 죄를 지었어요. 어머님이 휴지통에 버렸던 그 편지를 다시 펴서 간직하고 계신 줄 너무 늦게 알았어요. 손자 민혁이는 할머니께 그림 한 장을 그려 가져왔습니다. 할머니의 얼굴, 그리고 그 옆에 쓴 글씨. 할머니, 보고 싶어요. 사랑해요. 정훈은 무덤 앞에 어머니의 통장을 올려놓았습니다. 엄마, 이 2,800만 원 엄마가 평생 사신 시골에 어머니의 이름을 딴 작은 도서관을 짓겠습니다. 어머니처럼 어렵게 자식을 키우는 시골 어머니들이 책 한 권이라도 편하게 읽을 수 있도록 어머니의 이름을 새기겠습니다. 엄마, 그게 제가 엄마께 드릴 수 있는 마지막 효도입니다. 작은 아들 정민이 형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형, 잘 생각했어. 엄마도 좋아하실 거야. 서울로 돌아오는 길.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휴게소 앞에서 정훈은 폐지 카트를 끌고 가는 한 노부인을 보았습니다. 빗속에서 비닐을 머리에 뒤집어 쓴 채 폐지를 모으고 있었습니다. 정훈은 차를 세웠습니다. 트렁크에서 자기 우산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말없이 그 노부인의 카트 위에 우산을 씌워주었습니다. 그 위에 자기가 입고 있던 외투까지 벗어 덮어주었습니다. 어머니, 비 그칠 때까지 이 휴게소 안에서 잠깐 쉬세요. 식사도 한 끼 하시고요. 정훈은 따뜻한 국밥 한 그릇을 사드리고 10,000원짜리 2장을 손에 쥐어드렸습니다. 노부인은 깜짝 놀라 정훈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아저씨 왜 이렇게까지? 정훈은 잠시 노부인을 바라보다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우리 엄마도 평생 폐지 주우셨어요. 그렇게 키운 아들이 막상 어른이 되어서는 엄마를 짐이라고 했어요. 우리 엄마는 이제 안 계세요. 그러니까 어머니의 자식들이 어머니께 그런 말하는 일 없게 부디 오래오래 사세요. 정훈은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빗속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던 며느리 혜경과 손자 민혁이의 눈에서도 또 한 번 눈물이 흘렀습니다.
산골에 가을바람이 다시 불었습니다. 노란 국화가 한들한들 흔들렸습니다. 마치 어머니가 마지막 인사를 건네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 곁에 계신 어머니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어머니께서 살아계실 때 단 한 번이라도 더 따뜻한 말 한마디, 단 한 번이라도 더 손을 잡아드리는 것. 그것이 우리가 평생 후회하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엄마는 짐이야라는 한마디. 그 말이 평생 가슴에 박혀 후회로 남는 사람이 부디 우리 곁에는 없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신 분들 중에 어머니께 그동안 무심했던 분이 계시다면 지금 당장 전화 한 통 드려보세요. 단 한마디면 됩니다. 어머니 사랑합니다. 그리고 고맙습니다. 그 한마디가 어머니의 평생 고생을 모두 보상하는 가장 큰 효도입니다.